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때와 다르게 좀 특별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인터뷰어였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의 취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꽤 오랫동안 진지하게 여러 취미를 해온 사람으로서 취미에 대해서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터뷰이가 되어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를 인터뷰하실 분으로 지난번 3호에서 뜨개질 취미러로 나와주신 문프레님을 인터뷰어로 모셨습니다. 네,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프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이번에 프레님을 인터뷰어로 다시 모시게 된 이유는 물론 그때 너무 말씀을 잘해주신 것도 있고 그때 제가 뜨개질 취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내 취미 얘기랑 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얘기해보면 프레님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프레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다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저도 요청 받고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늘보님 인스타툰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때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올리셨던 거 몇 개가 너무 뭐랄까 흥미로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것도 재밌는 세계구나라고 하던 차에 마침 클래식 음악을 이제 주제로 늘보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해서 너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반대로 앉아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어색한데요? 질문 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항상 첫 질문으로 이제 그 취미를 발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오늘도 똑같이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클래식 음악이라는 이제 취미가 늘보님한테 되게 중요한데 대체 이걸 어쩌다가 알게 되었나? 왜냐하면 보통 클래식 음악을 막 찾아 듣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계기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원래 그전에도 사실 클래식 음악이 제가 듣는 음악 장르 중에 하나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원래 공연 예술을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뭐 무용이나 뮤지컬, 연극 이런 거를 보면서 그 공연 예술 보는 그 한 섹터 중에 클래식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3-4번 정도는 되게 유명한 그냥 그 아티스트들 공연을 보러 다니기도 했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였을 뿐이지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에 비하면 그냥 뭐 듣는 정도도 아니었다. 그냥 가끔 듣는 정도? 네. 그래서 그 정도였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좀 피아노를 치기도 했어서 아무래도 조금 친숙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에 비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제 완전 계기가 딱 있었는데요. 바야흐로 2022년 딱 한 2-3년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아마 클래식 음악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큰 사건이 있었어요. 뭐였죠? 그때 반클라이번 콩쿠르라는 굉장히 큰 메이저 콩쿠르에서 우리나라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역대 최연소로 18살 나이에 콩쿠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모든 우리나라 뉴스를 막 장식을 하고 그랬던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그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반클라이번 콩쿠르 파이널 무대가 엄청 화제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도 했어가지고 모든 그 경연 내용들이 다 유튜브로 생중계도 되고 영상으로 다 떴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영상이 떴을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클래식 그냥 그 걔를 밖에서도. 그래서 이제 저의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그게 떴고 근데 저는 또 그런 걸 잘 못 참아요. 약간 한국이 우승했다 이러면 꼭 봐줘야 돼요. 뭐든지 클래식이든. 네,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막 갑자기 막 없던 애국심 차오르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봐줘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또 이제 클래식 음악을 원래 듣기도 하니까 이제 봤는데 그때 이제 그게 파이널 무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이라는 곡을 연주를 했는데 그게 45분이에요. 길죠. 되게 길잖아요. 클래식 음악에서도 좀 긴 편에 속하고 그때 당시에 45분? 뭐 엄청 긴 거죠. 근데 이제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렇게 길기도 하고 그냥 그때 그래서 궁금해서 틀어놓고 이제 배경음으로 많이 틀어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재택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냥 플레이리스트 틀듯이 그냥. 네. 그래서 뭐 이게 유명한 그냥 음악이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듣는데 배경음악으로 계속 이렇게 듣고 있을 때는 처음 몇 번은 별 생각이 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별 감흥 없이. 워낙에 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이라는 곡이 조금
두껍고 어려워요. 특히 클래식 음악을 많이 안 들어본 사람들한테는 되게 장황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별 감흥 없이 듣다가 제가 그걸 몇 번 반복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지막이 엄청 하이라이트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을 딱 듣는데 제가 이렇게 눈물을 또르르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제가 음악을 듣고 그러니까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거든요. 살면서. 거의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영상물이 그리고 아닌 이상. 그쵸. 그리고 이제 막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서정적인 그냥 음악 하나만 듣고 멜로디를 듣고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나에게 그런 감성이 있다고? 이러면서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저도 약간 덕질 DNA가 있는 사람이라서 이거 덕질의 시작인데? 약간 이런 레이더가 나의 마음이 원하고 있는데 이거 뭔가 위험한데? 이걸 감지했죠 그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그 파이널 무대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 있었던 많은 무대들 영상들을 다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최애 피아니스트를 시작으로 해서 저는 클래식 음악이라는 이 세계에 진입을 하게 된 셈이고요. 그래서 이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했던 인터뷰 중에 여러 어록을 남기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음악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우주를 열어주고 싶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제 케이스입니다. 저한테 클래식이라는 진짜 또 다른 우주를 열어준 그런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의 최애 피아니스트이지만 이제 지금도 저는 이제 피아노를 좀 편애하는 편이긴 해요. 제가 피아노를 직접 연주해보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그래도 관현악이나 뭐 실내악 정말 장르를 가리지 않고 클래식 공연을 정말 많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서 클래식 음악만 듣고 있습니다. 네. 우와. 그게 이제 계획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클래식 음악 얘기를 하러 왔지만 저는 클래식 음악을 정말 몰라요. 제 기억 속에 저도 아주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다가 뭐 보통 피아노 얘기하면 나 뭐 체르니 몇 번까지 쳤어 이러잖아요. 저는 그것조차 기억이 안 나는 단계에 그만둬가지고 그거랑 그 중학생 때 노다메 칸타빌레 드라마 알죠. 봤던 거. 그 이후로 저의 클래식 역사는 아예 끊겨 있거든요. 거의 영에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뭔가 이 늘보님이 이것도 어쨌든 하나의 덕질이고 취미니까 클래식 음악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덕질을 대체 시작하나 무엇을 향유하나 대체 뭐 예를 들어서 K-팝 아이돌을 좋아한다 하면은 뭐 그의 이제 스케줄을 이제 챙겨본다거나 뭐 음반을 산다거나 공연 간다거나 굿즈 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덕질을 하잖아요. 클래식계는 어떻게 덕질을 해요? 일단 그 덕질은 보통은 이제 사람을 덕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임윤찬 피아니스트를 덕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그 케이팝 덕질의 그 행위들을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스케줄 다 챙기고 그리고 그 뭐 이런 팬 커뮤니티도 있고요 실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스케줄을 따라가 보고 뭐 그 클래식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어쨌든 해외 곳곳에서 계속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다닐 순 없지만 이제 그런 공연에서 올라온 이제 후기나 이런 거 열심히 보고 뭐 리뷰 같은 거 챙기고 그리고 음반 사고 그리고 요새는 또 클래식계도 좀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정신을 좀 차려서 K-팝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사실 K-팝 덕질을 안 해봐서 그 세계가 얼마나 깊고 방대한지 잘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땐 나름 따라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포카 이런 거 만듭니다. 만들고 이제 뭐 한정판 음반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있는 뭐 포토 앨범이라던가 뭐 달력 이런 굿즈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 모으고 포스터 사서 붙이고 뭐 이거는 사실 클래식계에서는 최근에 아마 일어난 현상들일 거예요. 이게 다 조성진 피아니스트나 임윤찬 피아니스트처럼 이렇게 팬층이 두껍게 생기면서 생겨난 문화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정말 피케팅이에요 못지않게. 물론 뭐 유명한 케이팝 아티스트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꽤나 피케팅이고 힘듭니다. 그렇군요. 하긴 또 1년에 공연을 막 엄청 많이 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특정 아티스트들이. 맞아요. 그렇군요. 저 또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건 아마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저를 포함한 듣는 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실 건데 저는 클래식 음악 얘기해야지 하고 했다가
좀 궁금해졌던 게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정의가 뭘까에 대해서 저는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충 뭐 베토벤, 뭐 모차르트 우리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배웠던 그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인 것 같은데 뭔가 그거 말고 내가 모르는 정의 같은 게 있나? 어떤 거를 클래식 음악의 범위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지역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그 지역과 시대로 정의 내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클래식이라고 했을 때 사실 클래식이란 뜻은 고전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고전 음악이란 뜻인데 클래식 안에 고전 시대라고 분류하는 그 특정 시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클래식이라고 말하는 음악 장르는 그 고전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근현대 시대까지 와가지고 다 그걸 아우르는 음악을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이게 정확히 아카데미컬리 그런 뜻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보통은 어떤 우리가 이해하는 그 오케스트라에서 활용되는 그 악기들 있잖아요. 바이올린, 뭐 첼로 이런 악기들이 활용되는 음악이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 다 클래식 음악이라는 범주 안에 넣고 그래서 그 애플 클래시컬 이런 앱을 또 깔아보시면 그 안에 막 우리가 아는 엔니오 모리코네 막 이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분을 과연 물론 클래식 음악이라고 분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 안에서도 말이 조금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케스트라를 활용한 그런 영화 음악이기 때문에 그것도 클래식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금 사실 되게 정의가 애매하긴 하지만 분명히 클래식 음악에도 그 우리가 아는 모차르트, 베토벤 이분들이 계셨던 고전 시대뿐만 아니라 넘어서 근현대까지 오면은 막 러시아 피아니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흐마니노프라던가 뭐 프로코피에프, 스트라빈스키 막 이런 되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다 통틀어서 우리가 보통 클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떠올려 봤을 때는 뭐 오케스트라, 뭐 피아노 이런 악기들이 연주하는 곡이라고 하면 클래식 음악이라고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약간 내가 덕질하는 범위가 어딘지를 알아야 끝까지 가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넓어 이러면 너무 망망대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실제로 망망대해요. 그런가요? 실제로 너무 끝이 없어요. 그러면 좀 클래식 음악의 이런 좀 망망대해를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 좀 영업 타임. 네. 제가 지난번에 영업을 엄청 길게 했잖아요. 저 오늘 각오하고 왔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게 항상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다들 약간 한숨을 쉬면서 좀 많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쵸? 저도 많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니까.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선 방금 살짝 나온 얘기인데 진짜 파도 끝이 없는 너무너무 방대하고 무궁무진한 세계예요. 그래서 덕질 최적화가 되어 있는 세계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끊임없는 떡밥의 홍수입니다. 떡밥이 마르질 않는군요. 네. 평생 다 들어도 다 들을 수 없는 레퍼토리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렇게 이미 그 곡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또 사실 클래식 음악은 재해석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미 있는 베토벤의 그 수많은 곡들을 몇백 년 동안 정말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악단들이 계속 재해석하고 계속 연주하는 거. 그 재해석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방대한 레퍼토리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이 쏟아집니다. 신기하죠? 그 똑같은 곡을 연주하는데 정말 다를까 싶지만 정말 다르고 연주자마다 다 다른 건가요? 연주자마다 다르고 지휘자마다 다르고 악단마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연주자가 그 시기를 다르게 해서 같은 곡을 연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기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티스트가 젊었을 때 뭐 바흐 골드베르그 변주곡이라는 곡을 연주한 것과 나이가 들어서 그 곡을 또 연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티스트에게 의미가 있는 곡이라면 그랬을 때 또 다릅니다. 해석이. 그래서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덕질 최적화의 세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곡이 있다. 그럼 그 곡을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자기 색깔로 다 말아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다? 그럼 이 아티스트만의 색깔로 또 수많은 곡을 계속 그의 색깔로 말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경우의 수가 엄청 많겠네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약간 개미굴 같아요. 하나를 파면 계속 끊임없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세계고 거기 그뿐만 아니라 이제 클래식에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어떤 뭐 피아노 곡을
뭐 현악기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현악기 곡이었던 거를 피아노로 이제 다시 편곡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편곡을 하는 버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그 경우의 수가 들어가자면 정말 많고 그래서 질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얘기 제가 뜨개편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진짜 무한한 조합의 조합이다. 이거는 실과 바늘의 조합이 어마무시하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네요. 제가 그래서 그때 뜨개질의 세계에 대해서 들을 때 자꾸 클래식 음악이 떠올랐지 보니까 그래서 뭔가 이 중에 너가 좋아하는 거 하나는 있을걸? 하나는 있을걸? 다 준비했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런 맞아, 느낌이에요. 그 세계가. 어. 그래서 아마 이거 프레님도 공감하실 텐데 내가 평생 뭐 발달시킬 수 있는 이 판 안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나의 취향, 내가 개발할 수 있는 나의 세계가 이 전체 세계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방대하고 넓고 뭔지 알 품이 것 큰 세계에 온 그 느낌이다. 네. 맞네요. 그런 점에서 좀 뜨개질과 저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 기분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 그냥 고를 수가 있어요.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클래식에 정말 모든 장르가 다 가능하거든요. 전 솔직히 클래식에 랩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빠르게 뭐 이제 랩하듯이 악기들이 연주하는 곡이라던가 뭐 당연히 댄스곡 있고요. 뭐 R&B도 전 있는 것 같아요. 우와. 발라드 당연히 있고 춤곡도 있고 막 엄청 신나는 비트가 있는 음악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 안에 찾을 수 있으면 모든 장르를 찾을 수 있는 게 클래식 음악입니다. 하긴 보통 클래식 하면은 막 되게 고상, 막 졸린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어쨌든 그것도 되게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도 되게 큰 범주니까 그 맞아요. 안에 세분화하면 엄청 많겠네요. 맞아요. 정말 정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전의 맛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전.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클래식 음악에도 물론 근현대 음악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많이 듣는 건 결국 고전 음악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시대. 그래서 그 모든 사실 종류의 고전이 그렇듯이 뭐 문학이든 예술이든 고전이 가진 맛이라는 거는 이 엄청난 이 수백 년의 시간과 그리고 그 공간을 다 뛰어넘어서 인정을 받은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분명히 이게 누군가는 뭐 아직도 그걸 하고 있다고? 이런 뭐 고리타분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 그 시공간을 견뎌냈다는 거에서 이미 많은 것들이 인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안에 정말 인류 공통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를 뛰어넘어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인류의 어떤 아주 본질적인 걸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연주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는 그 깊이감은 조금 현대 시대에서 우리가 즐기는 음악 장르에서는 조금 느끼기 어려운 정도의 깊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고전의 맛이 있고 그래서 그 나의 어떤 상황이나 내 기분에 따라서 꽂히는 뭐 작곡가, 아티스트가 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약간 나는 별론데 싶은 어떤 아티스트나 작곡가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괜찮아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 작곡가 생각보다 좋네? 이럴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게 약간 나는 계속 변해도 이 고전은 변하지 않고 거기 있다는 사실이 되게 위안이 돼요. 그래서 뭔가 내 인생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 저 지금 들으면서 뭔가 특히 요즘은 다른 음악 장르들 생각해보면 너무 빨리 소진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케이팝의 예를 자꾸 들게 되는데 제가 아는 게 케이팝밖에 없어서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뭐 요즘 가수들 컴백하는 거 보면은 컴백해서 노래 나오고 한 티징을 한 달 해. 근데 활동을 일주일 하고 또 다시 들어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듣는 사람들은 뭐 1, 2주 그 노래 소비하다가 정말 히트곡이 아닌 이상 금방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그게 좀 되게 피로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고전 클래식 음악은 아예 그 반대에 서 있는 지점이니까 맞아요. 뭔가 이만큼을 버텨왔으면 앞으로도 적어도 그만큼은 버틸 힘이 얘한테 있을 거고 내가 살면서 언젠가는 이 노래에 내가 맞닿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니까 그게 되게 또 매력적이네요. 들어보니까. 완전 맞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고 거기 항상 변함없이 있어줄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게 주는 위안이 있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빠르고 모든 것이 쉬운 시대잖아요. 맞아요. 되게 쇼츠의 세계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되게 빠르고 쉽게 얻은 거는 빠르고 쉽게 잃는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시간짜리 영화를 뭐 20분짜리로 요약해서 요새 올려주는 영상들도 많고 맞아요. 심지어 2분짜리 쇼츠로 맞아요. 많이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물론 줄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2시간짜리 본래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그런 깊이감은 절대 느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뭔가 얻어낸 것은 좀 금방 잊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K-팝 평균 2분 30초인가요? 옛날에 한 3, 4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3분도 안 되더라고요. 그쵸. 그 2분 30초. 평균 정말 3분? 길어봤자 음. 3분인 이 시대에 막 길면 1시간이 넘는 곡들을 듣고 있는 게 정말 누가 보기에는 어불성설로 보일지도 몰라도 그게 주는 깊이감은 진짜 남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좀 클래식 음악이든 뭐든 좀 긴 것에 대해서 비효율적이고 고리타분하고 너무 느리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 정말 모든 것이 최대한 적은 돈으로 막 빠르게 효율적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진짜 극강의 이효율을 추구하는 지금 이 시대에 비효율의 세계가 주는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뜨개질도 그때 말씀하실 진짜. 때 굳이의 세계라고 그때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는 게 저는 또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게 또 예술이고 맞아. 그것의 매력에 빠지면 또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진짜 깊은- 뜨개랑 많이 닮았다. 그렇죠. 구절구절 안 닮은 부분이 없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된 취미가 가진 특성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가 봐요. 그 본질이 되게 많이 비슷하다. 너무 좋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건 정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정말 클래식 하면 다들 슴슴하고 엄숙하고 막 되게 졸리고 지루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유튜브에다가 클래식 음악 치면은 막 자기 잘 때 들으면 좋은 음악, 공부할 때 들으면 좋은 음악 이렇게 되게 무슨 명상 음악 취급을 많이 받는데 절대 아닙니다. 클래식 음악은 진짜 도파민이 폭발하고 정말 저는 자극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역사적으로 너무 위대한 작곡가들이 사람의 감정을 극한까지 정말 끌어내서 밀어붙이려고 만든 곡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장르 음악으로는 잘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음향이나 이런 레이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슬픔은 진짜 내 감정의 밑바닥을 파고들다 못해 막 지하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런 슬픔. 막 기쁨은 너무너무 찬란한 그런 기쁨. 근데 이게 또 한 음악 안에 같이 있어. 같이 좋다.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중법적으로 나눠지지 않거든요. 또 중의적이고 이런 막 미묘한 감정들을 너무 잘 표현하는 게 또 클래식 음악이라서 그래서 그런 맛이 있고 정말 클래식 중에도 너무너무 신나고 이런 음악들이 많기 때문에 클래식 들으면서 막 어깨춤 추고 진짜 막 실룩실룩하고 막 춤추고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우와. 저도 클래식 음악 맨날 들으면서 막 헤드뱅잉도 진짜 하고 집에서 진짜 뭔가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되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시대에 클래식 음악이 댄스곡이기도 했고 그렇겠죠? 네, 파티 음악이기도 했고 그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은 뭐 흥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 시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 뭔가 도파민. 그럼요. 정말 지금 들어도 너무너무 신나는 곡들이 많습니다. 와.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근현대로 올수록 모든 예술이 그렇듯이 근현대 예술은 결국 고전 예술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규율을 다 무너뜨리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현대 음악도 그렇거든요. 근현대 클래식 음악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막 오케스트라 음향을 막 극한까지 막 써보고 막 안 쓰던 악기를 막 쓰기도 하거든요. 뭐 원앙이라던가 뭐 대포를 쓰는 곡도 있어요, 실제. 그리고 뭐 드럼, 뭐 종, 별의별 막 이 희한한 타악기들을 활용하는 그런 근현대 곡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그 고전 시대에 만들어 놓은 어떤 완벽한 화성, 화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깨부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불협화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현대 음악일수록. 그래서 그런 실험적이고 진짜 자극적인 이런 음향이 주는 쾌감이 있습니다. 근현대 클래식 곡들은.
그래서 정말 다양하다. 미술사도 막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되게 정형적인 걸 추구했다가 막 갑자기 막 다 때려 부셨다가 맞아요. 난해한 거 했다가 막 음. 그런 흐름이 뭔가 전반적으로 다 동일하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음악도. 음. 사실 모든 이제 그 예술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비슷한 흐름을 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미술사랑도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래식 음악은 진짜 실제 공연을 보셔야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와, 저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음. 공연의 매력은 또 어떨까? 이게 클래식 공연에는 마이크가 없어요. 그거 아시나요? 진짜요? 네, 마이크가 왜 없어요? 마이크 없이 공연되어야 합니다. 클래식 음악은.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와. 뭐 야외에서 하거나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쓰긴 하는데 클래식 공연 제대로 된 공연을 가시면 절대 마이크를 쓰지 않아요. 그럼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라이브네요. 진짜? 맞아요. 그냥 아무것도 생 거치지 않은? 악기 소리입니다. 우와. 그래서 어떠한 전자장치의 도움 없이 오직 사람이 악기만으로 내는 소리로 채우는 음악이에요. 우와. 그래서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전용 콘서트 홀에서 꼭 연주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콘서트 홀 자체를 우리가 악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 울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걸 생각하고 설계를 한 거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2,000명이 넘는 정말 대형 콘서트 홀에서도 모든 울림이 다 고루 갈 수 있게 우와. 설계가 된 홀에서 연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음에 좀 민감해요. 그러니까 관크도 같이 울리거든요. 그래서 더 어쩌면 관객 입장으로서는 좀 더 되게 제약이 많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왜냐면 맞아요. 그 안에 들어간 이상 모두가 악기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핸드폰 떨어뜨리는 소리 진짜 많이 나는데요. 클래식 음악에서. 아이고. 네, 그런 것도 되게 크게 들리고 아무래도 조금 소음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엄격해지는 경향도 있기는 해요. 관람 문화가.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실제 공연에 갔을 때 정말 오직 악기만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생 악기에서 나오는 음폭과 이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을 우와. 꼭 해보셔야 돼요. 우와. 이거는 절대 아무리 좋은 음향 장비가 나와도 저는 클래식 공연만은 정말 이 라이브 공연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예스! 성공했습니다. 그 생 악기가 주는 매력을 꼭 느껴보셔야 합니다. 우와.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소소한 것들로는 그 클래식 음악이 길거든요. 보통 길다 하면은 들으시는 어. 것들이 어느 정도예요? 45분에서. 사실 이게 너무 이제 장르마다 달라요. 막 오페라는 사실 뭐 3시간짜리, 4시간짜리, 뭐 5시간짜리도 있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오페라까지 안 가더라도 보통 그냥 교향곡은 길면 1시간? 좀 짧으면 30분?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것도 조금 유행이 있어가지고 네, 짧은 것들도 있습니다. 20분짜리도 있고 뭐 그런데 보통 한 2-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근데 뭐 짧은 소품곡들은 5분짜리도 있고 뭐 네, 3분짜리도 5분이면 있고요. 굉장한 쇼폼이네요. 그럼요. 굉장히 짧은 거죠.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네. 그래서 근데 이 길다는 게 어찌 보면 그 음악을 계속 바꿀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저는 또 좋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클래식 음악 듣기 전에는 사실 음악이 막 이렇다 할 취향이 그게 크게 없었거든요. 맨날 탑백 듣고 막 이런 편이었는데 그래서 음악을 매번 이거 다음에 뭐 듣지가 좀 큰 고민이었던 사람으로서 되게 편해요. 한번 틀어놓으면 적어도 한 30-40분 그거 들으면 되니까. 맞아. 그래서 그게 좀 소소한 매력이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게 클래식 음악에도 물론 가사가 있는 합창곡도 있고 오페라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 가사가 없는 기악곡들이기 때문에 그런 곡들이 주는 어떤 중의적인 매력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감정을 강요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내 상황과 내 감정에 맞춰서 들을 수 있다는 거. 우와. 그래서 굉장히 열려 있고 나의 좋다. 나의 어떤 감정과 해석을 같이 입혀서 이 곡을 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편이군요. 다른 음악에 비해서. 엄청 넓죠, 사실. 그래서 막막하다고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없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에 대한 그 막막함이 좀 다들 있으셔서 클래식 음악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래서 자유롭고 내가 약간 네. 말아먹고 싶은 대로 말아먹으면 되는. 맞아요, 맞아요.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음. 뭔가 그 세상에 수많은 플레이리스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나의 어떤 이 TPO에 맞게 지금 나의 기분에 맞는 딱 맞는 곡을 듣고 싶어서 플레이리스트들을 그렇게들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롭다라는 느낌? 내가 그래서 가끔 막 나는 지금 신나지 않은데 신나는 노래가 막 나와. 그러면 아, 나 지금 저 무드가 아닌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너무 막 슬픈 감정을 나한테 막 강요해. 맞아. 나는 지금 괜찮은데? 근데 그런 막 뭔가 음악을 막 무조건 다 따라가야 되고 이런 거에서 조금 그래도 자유롭다고 느껴져요. 지금 들으니까. 네, 맞아요. 되게 은근하게 음. 다가오는데 은근하게 다가와서 나를 막 사정없이 뒤흔드는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와. 있을까요? 네. 그렇게 일단 매력을 좀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와. 좀 영업이 저 되었으면 약간 좋겠네요. 영업됐어요. 뭔가 와 되게 제가 왜 클래식이 어렵나를 좀 생각해봤는데 일단 학교 다닐 때 배워서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맞아요. 학교 음악 시간에 배우는 거는 음, 뭔가 그냥 뭔가 뭐랄까 어쨌든 그것도 그 수업의 일환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저거 듣고 싶지 않은데 막 들으래. 맞아. 막 저 오케스트라 영상 보고 싶지 않은데 봐야 된대. 막 이 여기에서 오는 약간 그 거부감이 일단 있었고 그리고 사실 성인이 돼서도 접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뭔가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 이게 저한테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그 제가 뜨개에 대해서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편견이 아주 많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뭔가 열린 장르군요. 맞아요. 엄청 열려 있어요. 되게 넓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 뭔가 어떠세요? 이 클래식 음악이 일본님한테는 이런 되게 넓은 세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이제 진입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장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클래식 음악을 되게 좋아할 것 같다, 잘 즐길 것 같다. 뭐 이런 분들은 좋아하지 않을까? 좀 이런 좀 그런 게 있어요. 가이드 같은 게 있나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제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안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안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좋은 사람은 사실 그냥 다 좋아해줘. 약간 이런 마음 있잖아요. 맞아. 이걸 왜 몰라? 알아줘. 그냥 좋아. 막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모두가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세계만 안다면 이런 마음이라서 제가 사실 함부로 막 어떤 사람에게 잘 맞을 것 같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장벽이 되게 높은 건 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길이도 일단 너무 부담스럽고 저도 처음에 그 방클라이본 콩쿠르 그 파이널 무대가 45분이라는 걸 보고 무슨 45분이나 음악을 들어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이가 주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클래식 음악은 제목이 있는 그 곡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저 이거 그 일본님이 그리신 인스타툰에서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제목이 없는 음악이 있다? 훨씬 많다. 클래식 음악에서는 제목이 없는 곡이 더 많다. 그러니까 약간 그 클래식 음악에서는 제목을 딱히 만들지 않고 그냥 그 번호로 매긴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일생 동안 만든 곡들 중에서 이제 어떤 특정 장르의 몇 번째 곡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뭐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번이다. 그럼 베토벤이 만든 피아노 소나타 중에서 32번째로 만든 곡이다. 그냥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일단 곡 제목이 너무 길고 그리고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곡이 일단 너무 길다고 생각하겠죠. 그 곡 제목이. 그렇죠. 게다가 이제 알고 나서도 사실 진입하고 나서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의 제목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지금도 그러니까 사실 클래식 애호가들도 내가 뭐 어떤 멜로디를 듣고 아 이건 어떤 곡이야라고 딱 특정해서 말할 수 있지 않은 곡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귀에 익은데 이거 뭐였더라? 막 이런 곡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어렵고 호명하기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름이 없으니 부를 수가 없어. 아, 그거 있잖아. 막 그걸 하면서 그 가사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어렵고 그리고 관람 문화도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워낙에 소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장르에 비해서 경직되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입문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많은 편견들이 있죠. 방금 프레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잘못된 공교육에서 오는 폐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단순히 우리가 막 어떤 곡이 뭐다 이런 거 외우고 막 억지로 보고 맞아요. 하면서 갖게 된 그런 수많은 편견들 이런 게 다 장벽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장벽은 높지만 정말 한 번 제대로 넘어오면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오. 그리고 평생 정말 두고두고 꺼내 먹을 수 있는 엄청 풍족한 세계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 정말 제대로 진입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사실 뭐 누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누구든 진입만 제대로 한다면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 네. 진입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뭐부터 보면 좋다라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가면은 이런 정보가 많다라던가 이제 초심자들이 입문을 할까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늘보님만의 팁?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지. 그게 참 사람마다 이것도 다를 수 있는데 흔히들 클래식 음악은 뭔가를 알아야 내가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부터 조금 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알면 더 즐길 수 있는 세계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뭐든지 그렇고 맞아. 그러니까 뭐 작곡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이게 무슨 곡인지 알고 들으면은 당연히 더 좋긴 하겠지만 그게 필수는 아니거든요. 결국 이것도 음악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좋으면 그만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장벽을 스스로 좀 일단 없애고 그리고 그냥 유명한 곡부터 시작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곡, 내가 들어봤던 곡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실생활에 정말 클래식 음악이 많아요. 그냥 하다못해 막 주차음부터 삐리삐리삐비삐 맞아. 그것도 사실은 클래식이에요. 맞아요. 예를 들면 제목은 지금 모르겠지만 엘리제를 위하여죠. 그게 엘리제 네. 위하여요? 뭐 그런 거라던가 뭐 세탁기 소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곳에서 클래식 음악이 사실은 있고 그리고 그냥 뭐 유명한 노다메 칸타빌레라던가 뭐 베토벤 바이러스라던가 맞아. 네, 아니면 그냥 다른 그냥 일반 영화나 이런 데서 계속 클래식 음악이 조금씩 쓰이거든요. 박찬욱 감독님 영화에서도 항상 나오고 클래식 음악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한번 들어봤던 음악을 그냥 들어보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 귀에 익은 유명한 음악부터 좀 들어보는 거. 그리고 어떤 내가 아는 곡 혹은 좋아하는 곡이 있으면 그거에 꼭 실제 공연을 가보는 거. 실제 공연을 가보는 게 전 정말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 진입할 때. 아니면은 그 어떤 되게 유명한 악단 혹은 유명한 그냥 아티스트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조성진 피아니스트나 임윤찬 피아니스트 공연은 물론 예매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뭐 자체하더라도 이제 그런 어떤 이름을 좀 들어본 유명한 아티스트의 공연을 예매를 해놓고 대신에 그 공연을 보기 전에 꼭 예습을 하는 거예요. 클래식 공연은 좀 아무래도 가서 그냥 음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악을 알고 가야 되는 게 좀 저는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하긴. 입문자라면. 그러니까 조금 약간 많이 즐기고 나면은 내가 처음 들어보러 가는 곡도 이제 즐길 수 있는 때가 오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꼭 예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꼭 필수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습을 할 때는 이 워낙 길다 보니까 막 처음부터 각 잡고 듣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각 잡고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들리지도 않아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클래식 곡을 듣는데 조금 숙련이 되었다면 괜찮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배경음악으로 편하게 계속 틀어놓고 반복 재생을 하는 거예요. 네, 반복 재생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들으면 보통은 반복 구간이 당연히 있어요. 이것도 음악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서 반복하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반복 구간이 내가 어떤 멜로디인지 대충 흥얼거릴 수 있는 정도가 될 때까지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공연에 가시면 정말 색다를 거예요. 이거 그 부분이다 하는 뭔가 이런 반가운 마음도 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내 눈앞에서 그 사람이 악기로 생 악기로 연주를 해줬을 때 그 음향을 느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곡을 그래서 저는 꼭 그 예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실제 공연을 목표로 한번 네,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클래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전반적으로 재밌게 알고 싶다 하시면
인스타그램도 되게 많아요. 그런 거를 잘 큐레이션해서 보여주는. 또 그냥 짧게 쇼츠로 우리의 입맛에 맞게 일단 쇼츠로 이런 피아니스트가 있다. 이런 악기와 뭐 이런 음악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주니까 유튜브도 많고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제 알고리즘에 안 걸릴 뿐이지 그쪽에도 또 그쪽 뭐 유튜브나 뭐 커뮤니티나 그런 SNS 계정들이 많군요. 맞아요. 꽤 있습니다. 저 공연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그 도파민에 절여진 이제 현대인의 이제 보통 이제 그 클래식을 소비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 이제 영화만 봐도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걸 봐도 어쨌든 시야에 있는 것들이 막 계속 바뀌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이제 뭔가 새로움이 있다면은 클래식 공연에 가면은 그 연주하는 분들과 나는 앉아서 이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귀로 이렇게 듣는 어떤 행위잖아요. 뭔가 거기에서 오는 좀 막막함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약간 내가 앉아서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뭔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듣다가 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눈앞에 뭐가 막 많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어때요? 제가 모르는 그 공연의 매력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클래식 공연을 본격적으로 이제 막 보기 시작했을 때 가장 막막했고 그게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래도 막 한 달에 4-5번씩 보러 다니는데 공연을 갈 때 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연 볼 때 조는 경우 되게 생각보다 많고요. 클래식 애호가들도 많이 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말 만약에 공연이 2시간이다 했을 때 2시간을 온전히 내가 음악에만 집중한 공연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각에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클래식 공연은 뭐 시각적으로 어떠한 화려함이 별로 없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아티스트의 표정이라던가 아티스트의 이런 그 제스처라던가 그 큰 공연일수록 이런 오케스트라 전체가 막 파도처럼 넘실대는 뭐 그런 광경이라던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 앉아서 그냥 연주를 하기 때문에 보다 보면 2시간 내내 막 그렇게 새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또 알면은 또 지휘자의 뭐 이런 제스처라던가 이런 걸 보면서 더 많이 알 수는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를 다 세세하게 알아채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제가 졸았던 공연이라고 해서 나쁜 공연인 게 아니고 제가 안 졸았던 공연이라고 해서 좋은 공연인 건 아니거든요. 전 제가 졸았지만 너무 좋았던 공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떤 한 작은 정말 짧은 순간이라도 나의 마음속에 와서 나를 울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 성공적인 공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근데 어떤 공연은 그냥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안 졸았지만 한 번도 그런 순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공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연은 사실 제가 기억하기에 되게 좋은 공연은 아닌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꼭 졸고 아니고가 그 좋은 공연이냐 아니냐의 척도는 아닌 것 같고 그 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내가 한 번 졸았다고 해서 난 역시 클래식 공연 안 맞아 이러면서 등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공연 내내 내가 집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공연을 즐기는데 실패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진짜 한순간이라도 내가 감동을 했는가 요 정도의 그냥 아주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가면 더더욱 더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즐기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모두가 막막합니다. 다들 시작할 때는 나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덜 외롭겠네요. 그럼요. 훨씬 더 편안하게 내가 뭔가 귀에 들어오는 부분은 즐기고 아닌 거는 또 흘러가게 또 놔두고 뭐 저 사람은 어떻게 연주하나 이런 것도 좀 보고 맞아요. 중간에 좀 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막 잡생각이 당연히 들기도 하고 막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왔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서 우리 그냥 집에서 음악 들을 때처럼 편하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 물론 내가 돈을 내고 시간까지 내서 간 공연에서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조금 클래식 공연은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내려놓고 즐길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음악 연주라는 게 본질이다 보니까 뭔가 영상물이나 연극하고는 또 되게 다른 게 어쨌든 스토리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쪽은. 그래서 뭔가 내가 그 중에 하나를 빠뜨리면 뭔가 이가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충분히 즐기지 못했어 라는 그런 부채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거는 음악이고 뭔가
그만큼의 스토리라인이 빽빽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또 해석하기 되게 음. 자유롭다고 하셨으니까 음. 조금 놓쳤더라도 또 듣다 보면 또 좋은 부분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더 되게 즐길 거리가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클래식 공연을 가실 때 사람들이 자꾸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내가 오늘 과연 2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서 음악을 진심으로 감상할 수 있는지 보겠어. 두고 보겠어. 근데 오. 그걸 만약에 조금이라도 놓치면 역시 아. 난 안 맞아. 클래식 음악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클래식 공연 갈 때 그냥 정말 한순간이라도 내가 감동할 수 있는지 보자 정도의 어떤 기대감만 갖고 가셔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보통 그런 공연 정보는 어떻게 찾으시나요? 그냥 공연 정보는 정말 곳곳에서 발품하면서 제 눈에 안 찾는 보일 수밖에. 뿐인가요? 일단 근데 가장 쉬운 거는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식 공연장이라고 한다면 예술의 전당과 예술의 롯데 전당? 콘서트홀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두 군데가 서울에 있는 그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거기 홈페이지 가셔서 거기 콘서트홀에서 어떤 공연들을 있는지 보는 게 가장 빠르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아니면 그쪽 그 공연장들을 팔로우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군요. 공연 소식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클래식 커뮤니티 같은 데들이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클래식 장르도 그래서 있군요. 잘 찾아보시면 계속 그런 정보들이 올라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통 공연 정보를 많이 찾죠. 근데 요새는 근데 인스타그램 계정들 몇 개만 팔로우 해놔도 쉽게 알고리즘 타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너무 저한테 새로운 세계라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뭔가 나 클래식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해봤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얘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거 있나요? 일단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피아노를 다시 치기 시작했다는 거? 언제가 그 클래식 입덕 전에는 언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대학교 때 피아노를 치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재즈 피아노였고 그리고 어렸을 때도 피아노를 배우긴 했는데 뭐 남들 다 하듯이 그냥 체르니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클래식도 조금 치고 뉴에이지도 치고 막 이런 정도였는데 그냥 뜨문뜨문했어요. 약간 엄마가 시키니까 한다 뭐 이런 정도였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한이 맺혀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돈 주고 시켜줄 때 열심히 할 걸 싶은데 지금 뭐 성인이 돼가지고 집에 있던 피아노도 막 몇 년 전에 팔았는데 그게 너무 아깝다, 아깝고 진짜. 너무 아까워요 그게. 이럴 줄 모르고. 이럴 줄 몰랐지 진짜. 상상도 못했지 내가 다시 피아노를 치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 어떤 이 피아노 음악에 완전 피아노 클래식 음악에 빠지면서 피아노를 다시 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는 게 좀 큰 변화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원래 그 당시의 흥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꽂혀 있는 게 책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 읽는 책에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이 많았던 때에는 그거 관련된 책만 읽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뭐 맞아요. 양자역학에 빠졌을 때 양자역학 책만 맞아요. 읽고 그런 게 있는데 요새는 정말 뭐 더 볼 것도 없이 클래식 음악 책만 맨날 사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냥 클래식 관련된 온갖 막 소설,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예전에 봤던 것들도 다시 다 보고 노다메 칸타빌레 저 최근에 다시 봤습니다. 그래요? 저 갑자기 보고 싶어졌어요. 다시 봐도 재밌어요. 의외로. 제 생각보다 클래식을 소재로 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군요. 제가 생각보다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제가 노다메 칸타빌레를 대체 몇 년 전 정말 막 지금 보면 사실 뭐 약간 불편한 것들도 많고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을 정도로 없습니다. 사실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막 그런 거 보고 막 심지어 밀회도 봤어요. 미래에도 피아노 치는 장면이 그게 소재인가요? 제가 미래를 안 봐가지고. 사실은 소재는 그거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배경이 이제 그 주인공 남자애가 그 피아노 천재 소년으로 나오고 이제 그 주인공 여자는 그 천재 소년을 발견을 해서 이제 같이 그 발전해 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싹트는 뭐 그런 얘기인데 이제 배경이 그렇다 보니까 뭐든 그냥 클래식이 나온다? 그럼 일단 봐. 약간 이런 게 돼가지고 뭐 온갖 것들 진짜 봤어요 진짜. 막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막 이런 원래 그냥 거의 연애 드라마인데 뭐 그런 거 보고 그래서 온갖 그런 것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정말 나답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임윤찬 피아니스트 덕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걸 정말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그 임윤찬 피아니스트 공연을 보러 일본으로 원정 공연을 갔다 왔어요. 근데 여기 옛날에 뭐 그런 거 들어봤거든요. 주변에서 막 뭐 누구 아티스트 좋아서 막 해외 따라다니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저렇게까지? 난 저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멀리 막 유럽, 미국까지는 못 가지만 일본을 2번 정도 갔다 왔어요. 그 공연을 보러. 근데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원정 공연 너무 좋아. 어떤 점이 좋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원정 공연 하면은 어떻게 공연을 보러까지 그렇게 해외를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공연을 보러 간 김에 여행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일타 쌍핀 거지. 게다가 그렇게 하면은 여행이 너무 즐거워요. 왜냐면 최애 공연을 보고 나서 하는 여행 너무너무 즐겁죠. 그 음악과 함께하는 공연이니까 그 여행이니까. 그러네요. 가면서 듣고 또 여행하면서 듣고 그럼요. 집에 오면서도 듣고 완전 그 그렇죠. 뭔가 그 기억 총체적인 기억이 너무 좋겠다. 그 맞아요. 경험이. 그 음악이 물들어 있어요. 그 모든 여행 전반에. 뭔가 그런 경험 해보고 싶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그런 거를 해봤다는 게 정말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저도 막 가끔 그 알고리즘에 떠요. 막 일본 실 가게 저장해 놓고 나중에 가야지 맞아. 이러고 있는데 뭔가 맞아. 생각만 해도 설레잖아요. 뭔가 내가 이걸 하러 원정을 간다. 너무 해보고 싶네요. 맞아요. 나중에 진짜. 취미 원정 여행 정말 짱이다. 즐거워요. 아니 얘기 아까 해주신 것처럼 피아노 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듣는 거에서 머무는 그 활동이 있는 한편 내가 직접 해보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피아노를 그러니까 연주자이기도 한 거잖아요. 물론 아마추어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실제로 피아노 클래식 공연에 가면은 뭔가 좀 시각이 달라지나요? 그냥 내가 듣기만 했을 때랑 실제로 체험을 하는 입장에서 갔을 때랑 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쳐본 곡을 만약에 공연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다른 게 그 곡의 면면을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쳐봤기 그쵸. 때문에. 나도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해봤으니까. 네. 그래서 이 곡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음표와 뭐 어떤 박자와 뭐 어떤 화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수문음이 있는지 다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곡을 이제 프로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해줄 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도 칠 수 있네? 막 이런 것들이 확 느껴지죠. 그 곡을 그냥 들었을 때랑 다르게. 그리고 또 아마추어들만의 어떤 특권일 수 있는데 그거를 아주 서툴게나마 따라해볼 수 있다는 거 나중에.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쳐본 곡이 아니더라도 아마도 그 피아노를 안 쳐본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 더 피아노 곡을 들었을 때는 이해하는 게 좀 남다른 것 같기는 해요. 맞아. 뭐 페달링이라던가 뭐 샘열이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해석일 때 조금 더 까무러치게 놀랄 수 있다는 거. 아니? 약간 여기서 이렇게. 이런 해석을? 네, 그걸 조금 더 까무러치게 놀랄 수 있다 정도? 그냥 노래를 들으면서 예습할 때랑 내가 온몸으로 쳐보면서 예습하는 거는 그 안에 각인되는 깊이 자체가 다르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그 연주자가 뭔가 어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변화를 줬을 때 그 의도를 너무 잘 알아챌 수 있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겠구나 하는 뭔가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 음악을 잘 즐기려면 어느 정도의 이런 체험이 좀 어느 정도는 필수다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들었어요. 훨씬 더 깊이 있게 즐기려고 하면은 진짜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즐기기 위해 그걸 해야 한다는 아니지만 이거를 한다면 훨씬 더 깊게 즐길 수 있다는 정말 맞는 명제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진짜. 그래서 실제 클래식 애호가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악기 연주를 취미로 하세요. 뭔가 그런 거죠. 뭔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고 나서 노래방 가자 이런 거랑 맞아요. 비슷한 거잖아요. 맞아. 공연 보고 와서 뻥쳐 나 다시 피아노를 쳐야겠어 이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막 스테이지 신기하다. 파이터 보고 갑자기 막 춤 원데이 클래스도 가보고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실제로 이렇게 참여자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클래식을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 마음 중에서 언제가 제일 나 입덕하기 잘했다. 나 진짜 지금 너무 행복해. 이런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나요? 거의 대부분 그냥 공연을 볼 공연 볼 때인 것 때. 같은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생각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영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영화관에 가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했는데 저도 약간 비슷해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들었던 생각이 나도 공연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공연을 보러 가는 공연장에 가는 행위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공연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공연도 좋아하지만 이 공연장에 가는 이 행위에 정말 많은 그 스텝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연을 예매를 하려면 공연을 알아봐야 되고 공연을 예매 뭐 티켓팅을 하든 뭐 피켓팅을 하든 해야 하고 그 공연 날짜가 되기 전까지 이제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예습을 하죠. 예습을 하면서 계속 기대를 하고 어떤 것을 좀 예상해 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공연장에 이제 당일에 공연장에 가는 그 길 그리고 뭐 공연 직전에 어떤 이 시간 기다리는 시간 공연장의 감촉 막 냄새 막 이런 것까지 막 변태같지만 네, 막 그런 느낌 막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느껴지는 그런 여운이라던가 맞아. 그런 모든 것들이 저는 공연 보는 행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총체적 경험이 공연을 보는 행위고 그래서 그걸 그냥 저는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클래식을 덕질하면서도 가장 좋은 순간들은 항상 공연을 보는 그 모든 행위의 순간순간들이고 그게 언제나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공연에 가면 제가 가장 희열을 느낄 때는 아무래도 이 앙상블 그러니까 약간 솔리스트가 아니라 여러 아티스트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공연에서 이 합이 맞춰지는 거를 이 연주자들끼리 느끼고 있다를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와, 너무 신기해요. 특히 이제 뭐 가까이서 보는 약간 실내악 공연이라고 해가지고 좀 4인조, 뭐 3인조, 뭐 5인조 이렇게 되게 좀 조그만하게 악단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공연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연은 아무래도 좀 작은 극장에서 하고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호흡을 다 느끼면서 보는 그때가 진짜 쾌감이 엄청나요. 그 희열이. 맞아.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클래식 공연을 가본 적은 없지만 한때 몇몇 밴드를 너무 좋아해서 여는 공연을 다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가는 그 예매하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가는 길, 집에 오는 길 그런 그 전체적인 경험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뭐 영화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들으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 게 뭐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이런 어쨌든 공연 예술이나 이 극장에서 일어나는 이 극장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가면서 뭔가 가서 뭐 먹지? 이런 오늘의 관극 푸드 막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맞아. 집에 저는 집이 이제 경기도권인데 보통 그런 공연은 서울에서 많이 하니까 저는 항상 빨간색 좌석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는 진짜 항상 깊게 남아있는 어떤 이미지가 집에 오는 길에 이제 빨간 버스, 광역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만약에 뭐 영화를 봤으면 영화 OST 아니면 공연을 봤으면 그 공연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후기를 쓰면서 집에 오는 그 루틴이 있어요. 뭔가 클래식 음악을 공연을 보시는 분들도 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똑같아요. 저도 같은 지점인 것 같아요. 저도 예술의 전당 남부터미널역에서 이제 집까지 3호선 라인으로 쭉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희 집이 3호선 끝이라서. 그러면 이제 그 지하철 안에서 후기를 저도 쓰거든요. 이거 날아가면 안 돼 이러면서. 맞아요. 그 인터미션 때 막 적어놓고 맞아. 그랬던 메모를 바탕으로 이제 전반적인 후기를 꼭 남기는데 그 시간들도 포함이 되죠. 공연의 경험에. 하긴 뭔가 이런 극장에서 봐야 찐인 것들은 그 총체적인 경험이 너무 깊게 남을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실황의 맛. 실황의 맛. 좋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런 클래식 음악이라는 취미를 이제 만나고 나서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도 아예 몰랐던 건 아니고 조금씩 이 클래식 음악을 나름 알고 있었고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2년 전에 입덕하고 났을 때 보니 전과 후가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뭔가 이 클래식 음악에 입덕하고 나서부터 좀 이런 좀 변화가 있었다. 좀 크게 얘기할 만한 게 있을까요? 내가 좀 바뀐 부분? 그 문프레님이 이 질문 이런 비슷한 질문에 대답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상을 보는 렌즈가 바뀐 것 같다. 뜨개질이라는 렌즈를 장착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클래식 네, 클래식 렌즈. 클래식 렌즈를 딱 삽입을 받아서 온 세상이 이제 진짜 클래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배경음악으로 클래식을 틀어주는 공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점.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클래식을 모르기 전에는 막 그렇게, 그러니까 클래식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막 생각을 안 해볼 수도 있는데 알고 나니까 서점 가면 정말 그렇게 클래식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사가 없는 음악들이 좀 책을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다고 여기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클래식을 많이 틀어주거든요. 그리고 뭔가 아주 고즈넉한 카페라던가 조금 우아해 보이고 싶은 공간에 가면 항상 클래식이 나오는데 그게 예전 같았으면 저도 그냥 배경음으로 뭐 약간 앰비언스 사운드 정도로 흘려보냈을 텐데 이제 그거에 완전 정신이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서점 가면은 계속 이게 무슨 음악이더라 이러면서 막 계속 맞춰보고 내 마음 안에서 이거 몇 번 뭐 무슨 곡이지 막 이런다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배경음으로 그냥 흘러가던 곡들이 이제 메이저 음악으로 딱 귀에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변했고 그리고 그냥 막 하루 종일 클래식 음악 듣고 있고 이런 건 당연하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 시간을 클래식 곡 단위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이동할 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대충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정도 길이군 막 이러면서 우와. 이제 그거를 워낙 이제 이동하면서 많이 곡을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곡을 딱 하나 이거 정도 틀으면 되는군 라던가 뭐 아니면 뭐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2번 정도 들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단위가 클래식 곡이 된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하다.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시간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게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의 메커니즘이 클래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와 신기하다. 이게 또 어느 정도 길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의 단위로도 적용을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재밌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바뀐 것도 있고 아니면 클래식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뜨개질을 하다가 약간 인생사 뜨개질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뭔가 늘보님도 그런 게 있나요? 클래식 음악에서 좀 이런 인사이트가 있더라 이런 거? 그런 게 참 많아서 사실 그런 거를 제가 만화로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인스타툰으로. 맞아요. 근데 저는 특히 이제 피아노를 직접 쳐보기도 하다 보니까 그 연주자들, 그러니까 클래식 아티스트들의 어떤 삶이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반영한 인터뷰 이런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자체라기보다는 그 음악계에서 음악을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예술을 대하는가, 어떻게 삶을 대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저는 배우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인스타툰으로 올린 내용이긴 한데 이게 공연이라는 게 모든 시간 예술이 그렇지만 한 번 시작이 되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주는 약간 좀 비극성이 있어요. 그걸 좀 제가 좋아하는데 약간 변태같이 시작하면 돌아갈 수 없어. 막 돌이킬 수 없어. 이거에 대해 좀 약간 미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게 그냥 그래서 저는 그 공연 시작 직전에 암전 순간을 되게 좋아해요. 그 긴장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불이 켜지면 이제 아티스트가 나와서 이렇게 숨을 고르고 시작하기 전에 특히 클래식 아티스트들은 막 숨을 고르고 자기가 언제 시작할지 이렇게 좀 재보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어떤 아티스트는 바로 딱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 숨을 고르고 시작할 이 순간을 좀 이렇게 재는데 그게 아무래도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당연히 돌아갈 수 없고 그러니까 시작되는 순간 다 계속 순간순간 휘발되는 게 시간 예술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그 공연자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손여름 피아니스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피아노를 칠 때 세 개의 자아가 필요하대요. 하나는 지금 현재 내가 치고 있는 음악에 집중하는 자아.
또 하나는 과거에 내가 쳤던 음악을 돌이켜보는 자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관망하는, 그러니까 미래와 과거와 현재 이런 것들을 다 관망하는 자아.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는 자아. 이렇게 세 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그게 약간 살아있어야 된대요. 와, 뭐지? 근데 이게 뭔 말이 돼?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결국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현재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적당히 과거도 이제 돌이키면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고 미래도 조금 살짝씩 내다보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현재고 그리고 우리는 어찌됐든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고 계속 우리가 뭔가 너무 과거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미래에 다가올 것을 너무 걱정해버리면은 현재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공연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현재의 공연을 망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태도, 그 정말 어려운 중용의 태도, 그게 그죠.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공연을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필연적으로 우리는 계속 실망을 하고 뭔가 실패를 하게 되겠지만 그거를 되돌아보지 않고 너무 약간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고 적당히 수용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거, 그런 맞아. 태도를 좀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연주를 가보면 진짜 거장들, 약간 나이가 많으신 노장의 연주를 보면은 힘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데 날숨 같다. 그러니까 그냥 들숨 없이 날숨으로만 이렇게 연주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와. 그만큼 되게 자연스럽고 좀 쉬워 보이기도 하고 되게 편안하게 연주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건 뭔가 화려한 기교나 뭐 꾸밈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모든 불필요한 것들, 뭐 가식, 욕심, 자만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진짜 정말 소리에 정수만이 담긴 그런 소리를 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거장의 경지구나 이런 걸 항상 어떤 되게 나이 많으신 거장 연주회를 갈 때마다 느끼는데 와.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결국 다 힘을 빼고 진정한 정수, 진정한 핵심만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 같다.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음악가들의 태도에서 삶의 태도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뭔가 그 부분이 그 날숨 같다. 그 부분이 너무 뭔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인생사 아등바등, 물론 아등바등 지금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다 돌아봤을 때 어떤 인생의 정수, 그게 이제 그 연주자분께는 음악이었을 테고 그거 딱 하나 남기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재밌는 게 그 연주자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보통 뭐 20대 일찍 시작하죠. 20대부터 시작해서 막 80대까지도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제 그 젊은 시절 연주부터 시작해서 쭉 따라가 보면은 보통은 젊은 연주자들이 정말 패기 넘치고 화려하고 그쵸. 막 정말 엄청난 이 스태미나로 막 화려하게 연주하는 그런 게 또 그 맛이 있어요. 그 맞아, 젊고 맞아. 혈기왕성한. 근데 또 그분들이 다 나이가 들어서 막 7, 80대가 되어서 하시는 연주는 정말 그 세월의 깊이, 그 연륜 이런 게 다 묻어나는 연주는 정말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보는 맛이 있죠. 그런 걸 또 따라가면서 보는 그 재미가 있네요. 맞아요. 너무 좋다. 그러면은 이제 이 늘보님의 취미학개론에 사실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아직 남아 있고 정수 이것이 핵심이다. 물론 이제 각자의 취미 얘기 너무 중요하지만 취미론에 대해서 또 저희가 이제 그동안 게스트들이 몇 번 오면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또 늘보님의 취미론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란 말이죠. 어쩌다가 그녀는 이 취미학개론을 할 정도로 취미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일단 가볍게 늘보님께서 정의하시는 이 취미, 뭐 클래식 음악을 뭐 다 포함해서 늘보님께서는 어떤 게 취미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도 항상 생각보다 저는 생각을 많이 안 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취미가 뭐 주는 효능이라던가 이런 거는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정의를 해봐라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지를 또 다시 생각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또 내 인생의 어떤 기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한테 지금 취미는 인생의 피난처 혹은 방공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게 이제 뭔가 인생에 살면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게 있으니까 괜찮아가 맞아. 되는 그런 무언가가 저는 취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깊게 한두 개를 파고 또 어떤 사람은 얕게 그냥 여러 군데를 팔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는 요새는 이걸 여러 개 파두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언제 어떤 계기로 살면서 그 피난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곳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든 하나에 좀 쏟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거든요. 분산 투자를 하자. 맞아요. 그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피난처가 하나라는 건 좀 그만큼 위험이 맞아요. 크다는 그게 거라서. 폭파되면은 난 갈 데가 없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 본인의 흥미도 하락이 그냥 가장 흔한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뭐 부상, 사고, 관계 뭐 되게 다양하게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저의 정말 큰 취미 중에 하나였던 현대무용이 요새 제가 최근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아킬레스 그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면서 맞아요. 한 4개월 동안 현대무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 엄청 타격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현대무용을 지금도 이제 못하고 있고 아마도 한 최소한 1년은 못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아킬레스 파열되고 수술하기 전날에 입원을 이제 딱 해놓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때 제가 밤새 클래식을 막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진짜 클래식 음악이 없었으면 진짜 너무 많이 무너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에게 현대무용이라는 취미가 정말 큰 삶의 정말 큰 일부분이었는데 맞아요. 그게 무너졌어도 내가 괜찮았던 이유는 클래식 음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나에게 피난처가 있었기 때문에 버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람 이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파놓은 피난처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 만들어두는 게 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근에. 현대무용을 거의 한 8, 9년 하셨던 거죠? 네네. 정말 깊이 그러니까. 파왔는데 그게 이제 반강제로 지금 닫혀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2년 정도 된 이제 뉴비 클래식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래도 조금 뭔가 숨구멍이 트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사람들이 사실 취미할 때 그 애정도가 다들 꽤 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지하고 있는 내 삶의 그 부분이 클수록 그게 없어졌을 때 타격이 진짜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셔라. 이거 너무 신선한 시각인 것 같아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요새 진짜. 들어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그리고 저는 약간 제가 취미학개론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라서 더 넓게 정의를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취미라는 게 좀 내가 자발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취미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행동이 아닐지라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 뭐 콘텐츠, 수집 이런 거는 사실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고양이를 좋아해. 근데 그런 고양이를 좋아하는 내가 고양이 집사라는 사실이 취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취미에 쏟는 애정도나 뭐 깊이나 시간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고양이 집사들이 고양이한테 쏟는 그 애정도 이런 거 생각하면 절대 막 뒤처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주는 그분들의 삶의 어떤 이 활력이나 삶의 그 지지도 이런 게 전 되게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게 좀 취미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내 마음의 피난처가 된다면. 뭔가를 꼭 뭐 향유하거나 소비하거나 어떤 장르로 구분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마음을 쏟는 어떤 일 네.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있겠네요. 모든 형태의 덕질이 저는 다 취미라고 생각하고 그냥 약간의 지속성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나 뭐 깊이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 정의하는 게 다 다를 거고 그게 맞아요. 에너지의 이런 실제 그 내가 쏟는 에너지의 이 양이 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냥 내가 언제든지 다시 찾아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면 그게 뭐든지 저는 취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쩌면 나 이거 좋아하네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취미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넓은 정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이거 녹음하기 오기 전에 아까 늘보님께 말씀드렸지만 궁을 산책하다 왔어요. 창덕궁, 창경궁 산책하다 왔는데 1년에 뭐 궁을 몇 번이나 가겠어요. 많이 가면 2번? 저는 또 경기권에 사니까 서울에 있는 궁은 정말 가끔 오는데 뭐 궁에 가서 뭐 산책하기 다 취미로 분류하기에는 누군가에게 너무 애매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의 리스트에 빠지지 않고 드문드문 하더라도 뭔가 조금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다 보니까 이것도 취미겠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저는 완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의 취미는 다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저는 진짜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지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겐 도망갈 무언가가 있다. 그게 맞아. 주는 그 일상에서 주는 어떤 단단한 자존감?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바탕이 되어주니까. 맞아요. 그리고 어쩌면 나는 취미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게 너무 좁게 범위를 생각해서 그렇지 늘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넓히다 보면은 뭔가 하나씩은 다 있지 않을까요? 아직 뭔가 네. 내가 인지를 하지 못할 뿐이지.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적어보면은 그 중에 하나쯤은 내가 피난처라고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 그런 게 없으면 너무 삶이 팍팍하다고요. 그럼요. 진짜. 그러면 이제 뭐 늘보님이 좋아하시는 클래식 음악 포함해서 아까 취미의 효능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평소에 생각을 해봤다라고 네. 말씀하셨으니까 취미가 가지는 어떤 이로움, 모두가 취미를 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나에 대해서 되게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취미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평상시에는 사실 우리의 호불호에 대해서 좀 많이 억누르고 살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취미를 하면은 그게 좀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내 취향이 좀 뾰족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가끔은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좋아할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좋아할 수도 있고, 맞아. 또 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싫어할 줄 몰랐는데 또 싫어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나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냥 내가 원래 알던 나의 모습, 난 역시 이런 거는 안 맞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나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행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누구나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고, 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취미라는 행위 하나만큼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다,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에서 오는 그 자기 효능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한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이런 정도는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자존감, 그리고 맞아. 자기애, 맞아. 이런 행위, 이런 거를 보여주는 행위인 것 같아서 그런 자기주도적인 삶을 꾸려나가는데 진짜 필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취미학개론 하면서 저희 공통 질문들 중에서 항상 제가 물어보는 게 취미에서 얻은 뭐 삶의 지혜가 뭐가 있나요? 이런 약간 좀 어떤 분들은 의인할 수 또 있는 취미에서 삶의 지혜까지 얻어야 되나? 맞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얘기가 맞는 말이기도 한데 저는 근데 무언가를 깊이 좋아하면은 뭔가를 파보면은 거기에 다 모든 인생의 진리가 다 숨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깊게 파보면 다 느낄 수 있고 그건 다 그냥 세상의 정말 모든 이치와 다 맞는 그런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준비한 질문은 다 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더 혹시 저희가 더 나누고 싶은 얘기. 이 채널의 주인장이시니까. 일단 뭐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마주보고 얘기한 제 입장으로서는 너무 재밌었어요. 이 클래식 음악 이런 세계였구나. 이렇게 오며 가며 그 늘보님의 그 인스타툰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훨씬 제가 짐작하던 것보다 더 너무 재밌는 세계다라는 걸 알게 돼서 저는 일단 영업 성공이라고 보고요.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럼 싶습니다. 성공입니다. 성공인 것 같습니다. 성공인가요, 여러분? 후기를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프렌님 인터뷰로서도 또 활약해 주셔서 재밌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진짜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듣고 클래식 음악이 더 궁금해지신 분이 있다면 이번에 같이 발행한 취미학개론 뉴스레터에 클래식 입문자를 위해 제가 추천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계정과 추천곡 리스트도 적어두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팟캐스트 방송 정보에 올라와 있는 뉴스레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취미학개론은 팟빵,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로도 발행 중이니 프로필 링크로 구독 신청해주세요.